홍콩 북부 타이포구역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면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준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홍콩에서 벌어진 이 화재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이 화재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언론은 1997년에 이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96년에도 화재가 한번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네네. 97년 7월 1일에 이제 홍콩이 정식으로 이제 중국에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큰 화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종자만도 거의 300명에 육박을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불길이 이렇게 커진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아파트는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고 또 외벽에 대나무 비계, 안전망이 불길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로 위험 요소였다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홍콩 뭐 가보셨거나 또 아까 레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소위 대나무로 된 그 공중 계단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도 지금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네. 홍콩은 그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거의 1년째 이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실화가 되면 대나무가 가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퍼지는 데다가 얘가 굉장히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홍콩은 또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늘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층 31층 고층이 8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7개가 불이 붙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참 어렵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 가연성을 너무 많이 썼다. 예를 들어서 외장재라든가 뭐 방호망이라든가 이런 그 겉에를 덮는 이런 이제 불이 안 번지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규칙을 안 지켰다. 가격 차가 2배가 나더라. 그러니까 아마 달강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의 뭐 인재에 가까운 홍콩의 열악한 환경과 이런 거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제 화재로 인한 충격에 홍콩 전역 행사가 멈췄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7일 예정된 입법회 선거 활동이 즉시 이제 중단됐는데 이 존리 행정장관이 선거 연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연기 가능성은 저도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게 민심 수습 차원에서도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서민 아파트거든요. 주로 정부 보조라든가 공공 임대 아파트 이런 게 많은 지역인데 평수도 우리로 따지면 뭐 한 15평에서 18평 이 정도 아주 작은 규모예요. 거기다 또 방을 쪼개기를 해가지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정부에 대한 홍콩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수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이야기 짚어봤고요. 또 주제를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외교상 대화이므로 답변에 자제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가 오후에 입장을 바꿨어요. 이 변화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 말만 놓고 보면 자제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있는데 내가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랬다가 오후에 좀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만에 대한 발언 수위를 좀 낮추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과 이 갈등을 빚으면서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미국이 하라고 그런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끌려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정면으로 부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렇게 소모전으로 가면은 사실은 미국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경주 에이펙 전에 그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나름대로 1년짜리지만 일단 봉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국과 일본 간에 특히 양안 대만 해협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져서 둘이서 이게 이제 싸움이 붙게 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기 전에 일본을 2박 3일 들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 편을 확실히 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이런 구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더 급한 거는 대중국 관계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만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빨리 이거를 중국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지 않도록 미국이 조금 뒤로 빠진다고 그럴까요? 그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아주 거래적 동맹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일본 간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살짝 빠지면서 우리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 입장에서 자기는 이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한 발 물러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면 미일 동맹 차원에서는 중국의 손을 들어준 거다. 그래서 일부 뭐 통미해서 봉일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옛날에 뭐 통미봉남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손을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보다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그럼 이 순서에도 좀 외교적인 메시지가 당연히 있는 걸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전화했느냐 막 그래가지고 중국이 원해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분위기를 먼저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카이치 총리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중국과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가 압력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뭐 자제해라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먼저 통화하고 일본하고 통화하는 것 자체가 우회적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약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진핑 주석도 대만 문제만 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만 독립을 저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안 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파시스트와 일본 전범국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를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더 이상 중일 갈등이 확전이 되는 거를 지금은 약간 자제하고 있다. 이제 그 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도면 내가 소위 중재 아닌 중재를 하면서 뭔가 중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 지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물론 이제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이런 이제 일본을 지지한다는 이런 언급이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이 일본 내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이완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 특히 바이든은 군사적 방식으로 대만의 안보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1979년에 미 의회에 마련돼 있는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행동 계획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군사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맹에 대한 반기로 보여지잖아요. 동맹 관계인데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미국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이번에 통화에서 내년 4월에 베이징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다라고 시 주석이 밝혔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네네. 소셜 SNS에 올려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관세 협상 사인해달라는 거 다 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러나 다카이치는 물러날 데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민간의 지지는 70%를 넘나들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색깔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국을 끌고 가려면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양안, 대만에 대한 입장은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총리가 얘기를 하니까 국가 지도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밝힌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그러면 영향을 많이 미친 걸까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그 영향도 뭐 나중에 얘기를 하면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무슨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거면 그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건데 사실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질의응답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 군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되면은 대만의 위기가 일본의 위기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 얘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2014년에 그 소위 자위권 발동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고 다만 그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자위권 발동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각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 일본 의회에 허락을 받아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중국은 어떻게 대만의 위기가 일본의 위기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중국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는 거다. 그 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원래 거기까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도 중국에게는 유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중국은 어쨌든 이제 발언 철회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이 발언을 철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계속 처리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또 다시 꺼내들 어떤 경제 보복 카드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철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국민적 지지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자기 내각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높고 앞으로 이 정국을 돌파를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보수나 우익이나 이런 데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뭐 사과도 못하죠. 이렇게 이제 어떤 다른 조치로 공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니 그냥 너무 강경해서 네. 과연 뭐 다른 네.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쓸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히토류 얘기를 하는데요. 히토류는 그 센카쿠 열도 여의다오 할 때 한번 썼잖아요. 네. 썼는데 일본이 그때부터 굉장히 자체 조달 또는 개발 이런 쪽으로 가서 그 당시에 거의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80%가 넘었는데 지금 50%로 낮췄어요. 네. 대체제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는 또 미국이나 서방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전가의 보도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급하면 이거 꺼내겠다. 그러면 반중 히토류 동맹 같은 게 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 있다가는 그게 유효한 카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베센트 장관이 중국이 우리를 히토류 갖고 압박할 수 있는 거는 한 길어야 2년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텐션을 계속 긴장 상태를 가지고 가면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악화되는 조치들은 최대한 서로 자제하려고 할 거다. 요거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거죠.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저쪽 동네는 내가 또 평정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걸 지금 끌고 가려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또 삼자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외교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강준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